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집사 매뉴얼이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저자는 수이산 양토스, 서사원 출판사 책입니다. 책 읽어드리기 전에 우선 저자의 말을 들어볼게요. SNS에 육묘 정보를 올리기 시작한 계기는 동물병원 근무 당시 백합 중독으로 왔다가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넌 온 고양이를 본 것이었다. 고양이에게 백합이 맹독임을 안다면 백합을 집에 두는 반려인은 없을 것이다. 반려인은 자신의 지식 부족을 자책했고, 나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많음을 절실히 느낀 경험이었다. 이 책 고양이 집사 매뉴얼은 반려묘를 위해 집사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의 수의사가 쓴 고양이 육묘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실제로 반려인들이 매일 하는 고민과 의문에 답하고 나 역시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로서의 이야기도 섞어가며 썼다. 내 고양이가 이 인간을 집사 삼길 잘했다옹. 하며 행복해하는 매일을 만들어주는 일은 집사의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이 책 고양이 집사 매뉴얼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 있게 고양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 책의 1장에서는 고양이들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이야기, 3장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실내 환경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최신 연구와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5장에서는 고양이를 더욱 많이 행복하게 하는 Q&A 모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5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Q1. 집에서 먹이라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을 잘 먹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약 유형별로 비결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약의 종류도 알약, 가루약 등으로 다양하니 유형별로 약을 먹이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약입니다. 오른손잡이 집사라면 왼손으로 고양이의 위쪽 턱을 잡고 코끝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고양이 입을 벌리고 목구멍 안쪽에 알약을 떨어뜨려 주세요. 197쪽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알약을 입안에 넣었다면 고양이의 코를 위로 향하게 한 채 입을 닫고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약이 위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식도에 붙으면 식도염의 원인이 되니 주사기나 물약병 등으로 5cc 정도 물을 먹이면 더욱 좋습니다. 위턱 송곳니 뒤쪽 틈새에 주사기를 끼워 넣으면 고양이 입이 살짝 벌어지니 조금씩 흘려 먹이세요. 다음으로 가루약입니다. 물 1cc 정도의 가루약을 녹여 주사기로 먹입니다. 약봉지 안에 물을 넣어 약을 녹이면 약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되어 입에서 새어나오는 등 고양이가 격렬하게 싫어할 때는 캡슐에 넣거나 먹기 쉬운 타입의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고 담당 수의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간식이나 습식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추루 등 간식을 맛없는 것으로 고양이가 인식하면 갈수록 투약이 어려워지니 약을 섞지 않은 간식도 평소에 꼭 주어야 합니다.
알약을 갈아 먹일 때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그래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있는 그대로 약을 먹어준다면 그 이상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적은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먹어주지 않더라도 집사가 고양이 입을 벌리고 입천장에 간식에 탄 약을 바르면 먹이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점도가 높은 투약용 추루나 간식도 살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Q2. 우리 집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너무 흥분해서 백신 접종도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진찰에 적절한 이동장이나 망을 활용해 보세요. 고양이의 동물병원 방문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할 때 중요한 점은 얼마나 원활하게 고양이가 편안하도록 진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수의사의 역량에 따른 부분도 크지만 반려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떤 이동장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수의사가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동장은 옆쪽뿐만 아니라 위쪽도 열리는 유형입니다. 옆쪽만 열리는 이동장은 싫어하는 고양이를 억지로 끌어내야 하기에 그것만으로도 고양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고양이가 흥분해 발버둥 치면 처치 시간까지 길어져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반면 위쪽도 열리는 이동장은 경계하는 고양이도 위에서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 천천히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도 계속 흥분해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싫어 기어이 흥분하고 마는 고양이는 집에서 세탁망으로 감싸 이동장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찰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고양이의 스트레스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장 안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수건이나 담요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하므로 자신의 냄새가 묻은 물건을 이동장에 넣어두면 평상시 집의 환경과 비슷하기에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이동장 위에 담요나 수건을 덮어 고양이의 시야를 가려주세요. 동물병원에 갈 때 쓰는 이동장에 고양이가 익숙해지게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소 이동장 훈련을 한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갈 때 이동하는 스트레스가 경감되어 진료가 원활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이동장 문을 연 상태로 방구석에 두고 고양이가 안에 들어간 모습을 봤을 때는 간식으로 상을 주세요. 안에 들어가 주지 않을 때는 밥이나 간식 등으로 유도하여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을 서서히 심어주세요. 다른 개나 고양이 냄새가 나거나 우는 소리가 나는 동물병원 대기실도 고양이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진료 예약을 하거나 차 안에서 기다리는 등으로 고양이를 배려하여 가능한 한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명심하세요. Q3. 우리 집은 중성화 수술 완료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요. 수컷 고양이가 암컷 고양이에게 올라타고 마운팅하려 합니다. 성욕과 관계가 있나요? 못하게 하고 싶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혼내지 말고 정신을 분산하게 해주세요. 고양이의 마운팅은 개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행동의 의도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양이의 마운팅은 교미의 목적으로 수컷이 암컷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받은 질문처럼 중성화 수술을 받은 수컷이나 암컷이라도 마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욕과는 무관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고양이가 젊은 고양이의 목을 물고 마운팅을 할 때는 어쩌면 훈육하는 행동에 가까운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마운팅을 한다고 합니다. 중성화 시기가 늦었다면 중성화 전부터 하던 마운팅이 습관화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마운팅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워 마운팅을 효과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고양이를 혼내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마운팅을 시작했다면 마운팅하는 고양이를 부드럽게 당겨 고양이끼리 분리한 후 장난감 등으로 주의를 돌리면 더 좋습니다. 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거나 놀이 시간을 늘려 고양이들이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추천합니다. Q4.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털빛이 새까맸는데 성장하면서 흰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고양이가 타고난 털빛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고양이의 털빛은 기본적으로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성묘가 되면서 새끼 때와는 다르게 털의 색이 변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샴고양이처럼 포인트 컬러 무늬가 있는 고양이는 태어난 직후에는 털빛이 새하얀데 성묘가 되면서 얼굴 주변이나 귀, 발끝, 꼬리 쪽 털빛이 진해집니다. 그러한 변화에 깜짝 놀라는 반려인도 많지만 이는 샴고양이의 털빛이 결정되는 시아미즈 유전자가 온도에 따라 그 작용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어미고양이의 따뜻한 태내에서는 시아미즈 유전자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하얀 털빛이었지만 태어난 후에는 발끝이나 귀끝, 꼬리 등 다른 곳보다 체온이 낮은 부분의 털빛이 거무스름해져서 서서히 샴고양이 본래의 털빛이 되어갑니다. 검은 고양이에게 드문드문 흰털이 나기 시작하는 이유도 성장에 따라 그 고양이가 지닌 본래의 털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또 고양이도 나이를 먹으면 인간의 백발과 마찬가지로 털의 색소가 옅어집니다만 수염은 반대로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검은 수염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나이를 먹어가는 사인 중 하나로 여깁니다. Q5. 반려묘가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집사인 반려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인간도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지요.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고개를 갸웃하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본래 동물의 이러한 행동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보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나 토끼 등의 초식 동물은 얼굴 측면까지 눈동자가 돌아가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양안 시야가 매우 좁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고개를 갸웃하며 대가리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한 원숭이도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것과 만나면 고개를 좌우로 기웃거리는 행동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반려인이 말을 걸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행동은 고양이보다 개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이는 개의 시선에서는 긴 코 때문에 반려인의 입 주변이 가려져 표정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개를 대각선으로 돌려가며 관찰해 반려인의 표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코가 긴 견종은 코가 짧은 견종보다 고개를 더 자주 갸웃거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반려인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얻으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개를 갸웃거리는 행동을 개가 더 많이 하는 이유는 고양이의 코가 개보다 짧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Q6. 1살 수컷인 우리 고양이는 비닐, 휴지, 얇은 천, 수건, 옷끈, 인형 등 뭐든 일단 씹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한 한 숨겨놓고 있지만 혹시나 삼킬까봐 걱정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괜찮아질까요? 무엇이든 씹어놓는 것은 우울 서킹일지도 몰라요. 비닐이나 천 등을 씹거나 빠는 행동을 우울 서킹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성 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경우 젖을 너무 빨리 떼거나 스트레스, 유전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비닐이나 끈 등을 먹으면 고양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행동 교정 진료를 하는 수의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무엇보다 고양이가 생활하는 영역 안에 씹을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다 씹어버린다면 전원 코드를 통한 감전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식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한 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환경을 정비하거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장난감으로 놀아주면 좋습니다. 특히 울서킹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 대부분은 이상할이 많지 식욕이 강하다고 하니 먹이 퍼즐이나 간식볼 등 식사를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는 수단도 있으니 담당 수의사나 행정교정 진료 수의사와 의논하도록 하세요. Q7. 고양이는 털빛이나 무늬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고양이의 성격은 털빛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간의 혈액형점 같이 고등어는 와일드하다, 흰 고양이는 신경질적이다 등의 고양이 털, 무늬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없나요? 동물병원에 오는 고양이들만 보아도 확실히 고등어 무늬 고양이 중에는 야성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아이가 많은 듯하지만 우린 양짱은 1mm도 와일드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털빛과 성격의 관계에 관해서는 몇 가지 연구가 있지만 제대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털빛에 따른 성격 차이는 단순히 털빛별로 성별의 편중을 보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한 연구에서는 삼색 고양이나 카우스 무늬 고양이는 다른 색 고양이와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고양이가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털빛을 가진 고양이 거의 모두가 암컷입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치즈 고양이는 친절한 고양이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치즈 고양이의 70에서 80%가 수컷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냥이 같은 삼색 고양이나 공격적인 치즈 고양이도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의 성격은 사회화 시기에 인간과의 교류나 부모 고양이의 성격, 중성화 수술 여부와 유전자 개체차 등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에 털빛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고양이 털 무늬점은 그러고 보니 그럴싸하네 하며 즐기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털빛만으로 그 고양이의 성격을 판단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이라도 고양이는 고양이인 것만으로 귀여우니까요. 어떠셨나요?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유익하게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